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이 시각 가장 핫한 정치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14일 화요일 마포스퀘어 1부는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정치개혁의 적임자, 우리가 개혁의 전도사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방정부 파산제를 검토하겠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입법화하자. 출판 기념회 제도도 정비하겠다. 이런 다양한 범위의 정치개혁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전국 구상들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이제 5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걸 앞두고 정치개혁 경쟁에 본격 나서겠다. 이런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와 경제 혁신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 내에도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기업 및 규제개혁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도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새누리당 내 국민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이것들을 대국민 약속을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단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100조 원이 넘고 또 공기업 부채도 72조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면서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을 했을 때 파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입법이나 이런 제도들은 여당 측에서 더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무조건 부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방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지방정부야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직선을 통해서 뽑히는 이제 단체장들이니까 조금 더 방금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도공사만 해도 사실 코레일만 해도 어제 나온 얘기도 94년인가요? 그때만 해도 부채
부채 비율이 뭐 52%인가 그랬었는데 작년 현재는 뭐 이게 500 몇 프로다 이렇게 늘어난 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공기업 자체 방만 경영도 물론 뭐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국가 정책을 떠안으면서 이 부채를 떠안는 측면이 많거든요. 수자원공사가 마찬가지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방정부 개혁안이라는 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논란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새누리당이 일단 그 방침을 대체로 밝혔었죠. 특별광역시는 구의회를 폐지하자. 또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로 전환하자. 그리고 지방선거에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개방형 예비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함께 입법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네. 이런 방안들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의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출구 주장해 왔다가 계속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반대로 입법화를 못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엊그제 민주당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정치자금법이 지금 이제 아주 꼼꼼하게 묶여 있어서 의원들이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 이런 불만들이 국회 안에서는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출판기념회가 사실은 약간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황우여 대표도 어제 김한길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출판기념회를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쨌든 정치개혁 방안 다양하게 내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안을 내놓는지 봐야 될 텐데요. 네네. 여야가 이번에는 정치개혁 약속들을 좀 꼼꼼히 지키는지 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정대 기자와 함께 이렇게 정치 토크 할 때요. 네네. 예. 그때도 각 당의 정치개혁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뒤에 정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용두삼위격이라고 그러죠. 예. 앞에만 세게 개혁하겠다라고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실제로 된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이게 큰 선거 있으면 의례껏 나오는 얘기 이렇게 치부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오늘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가 있었죠. 네네.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절박해 보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절박해 보였나요? 실제로?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반적인 기류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꽤 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금도 50% 초중반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 이게 굉장히 강고한 흐름이 형성돼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자체에서는 지금 지방정부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광역과 기초 모두 단체장들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충청권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 또 이시정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재선 가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굉장히 좀 구체적화되면서 이 각 지역에 가급적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이 후보 전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3자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이 가능성을 점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 보면 이제 구도 자체가 점차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들, 이런 평가들이 가능할 텐데요. 오늘 지방선거 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묻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이미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총선과 대선, 큰 전국 단위 선거 두 차례를 모두 졌고요. 이번 지방선거까지 지면 사실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렇게 입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절박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당 내에서 좀 단합을 좀 적극적인 단합 그리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좀 명확하고 좀 진짜 추진력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당 측에서야 야권이 연대하는 거 극구 반대하면서 뭐 선거는 각 당이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표도 야권의 재구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신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 어쨌든 야권 연대만이 좀 해답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권 연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신년 회견에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도요. 이게 선거연대, 정책연대 이 차이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 연대를 하고 이럴 거면 이거는 이제 선거연대를 한다는 거는 결국 정책적인 지향, 그러니까 이념적인 지향, 정책적인 구체성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책적인 현안들이 불거졌을 때 그 차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는 적절한 수의 정책 연대는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는 현실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현실적인 선거를 치름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은 선거연대와 정책연대를 이렇게 무자르든 나누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의 상황 전체를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1대1 구도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사실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독자적인 후보 전술을 통해서 그럼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점에서 보면 여권에서 바라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는 뭐 자기 나름의 정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는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까지만 해도 야권 연대가 선이었고 야권 분열은 악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권이 각자 선거를 치르는 게 선이고 야권 연대를 하는 건 악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는 이 현실을 좀 극복하는 적절한 방식이 과연 각계 약진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또 다른 야권연대의 좀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싶습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게 지금 네네. 여기저기 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많은 후보들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야권들도 네네. 뭐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예. 이 새누리당 상황 좀 전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오늘 그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가 굉장히 좀 절박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으로 보면 새누리당한테는 구도상으로 보면 좀 다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또 뭐 다른 여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렵겠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다.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얘기했던 수도권과 충청권 이런 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3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반색하는 그런 기류가 엿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나봤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나 핵심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철수 의원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나오는 얘기들에 지금
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들이 후보를 내겠다고 했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그만큼 이 3자 구도 형성에 대해서 좀 나름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다소간에 좀 전체적으로 그 지지층으로부터 이런저런 비판들을 받는 대목도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교학사 교과서 파본 관련해서 어제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교과서 발행 체계를 6월까지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려다 보면 어쨌든 각 지역마다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제주로 내려가서 했는데 4.3 항쟁 관련해서 4.3 추념일을 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황우여 대표가 밝혔는데요. 이걸 두고 어제 오후부터 거의 극우 진영으로부터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구도 자체는 새누리당한테 좋지만 새누리당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좀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50% 지지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그 세력에서는 또 새누리당이 중도 개혁 이런 부분들로 이 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좀 당분간은 이번 달까지는 좀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이모저모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이 발표를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없습니다. KBS 교육부가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번복한 것은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MBC 역사 교과서로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학교들. 이 변경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교육부가 조사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최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번복한 일부 고등학교에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YTN 정부는 학교들이 부당한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부담감을 느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 등이 부당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는 더 큰 뉴스가 되겠지요. 보도한 언론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있네요. TV조선. 들어보실까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6개 고등학교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압 여부를 조사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 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가 편향과 오류의 교과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부당한 압력은 못 본 채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동문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외압으로 몰아붙인 교육부입니다. 또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수출 물가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원화 강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사 제목만으로는 고환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12월의 수출입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그 수출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한 4.3%가량 하락한 93.69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원화 기준이고 계약 통화 기준 이제 주로 달러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 통화 기준을 하게 되면 1년 전보다 1.1%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수출 기업이 같은 상품을 같은 양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동일한 달러를 가지고 와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작년에 비해 지난해에 비해서 4.3%가량 이제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나 주로 이제 이런 경제 관련한 단체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비교 시점을 조금 더 뒤로 해서 한 2007년도 정도 수준까지 가서 한번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원화 기준으로 이 수출 물가 지수가 84.41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2009년서부터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거의 110을 이제 넘어서 120 가까이까지 갔다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한 1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을 보이다 2013년도 들어서 이제 이게 100 이하로 가격이 확 다시 떨어지게 된 건데요. 네. 이게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계약 통화 기준, 달러 기준으로 그 가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그 원화 기준은 120에 가까이 갈도록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달러 기준으로는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거의 70, 80, 75 사이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의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이제 수출이 급감하고 수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환율을 조금 더 낮춰줌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와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원화를 가져갈 수 있게 그것을 이제 좀 보조를 그러니까 일종의 수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어떤 원화 강세 같은 부분은 그 어떤 일반적인 상태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보조금을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면이 오히려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고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수출 보조금이라든지 환율 보조 같은 부분이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또 유효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보조금이나 특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생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혁신을 한다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 같은 것들로 쉽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나 혁신 이런 쪽엔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어렵게 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가 적어지게 되면 국내적으로는 그런 보조금이나 혜택들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작년 또 올해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일시적인 보조금이나 이 환율 효과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유인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수출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데 수입 물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로 7.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13년도에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데 굉장히 많이 좀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만 수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기존의 양만큼 수입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주로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보는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환율, 특히 원화 강세라든지 원화 약세라는 것은 수출의 측면, 수입의 측면을 봤을 때
양날의 그 어떤 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출이 중요하다거나 수입 중요 한쪽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효과를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그 일관성 있게 정책을 좀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기사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그 다른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앞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임차인들이 많이 당하죠.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정부에서 계속 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를 늘려서 이 전월세난을 극복하겠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는데요. 네. 이는 어떻게 보면 기둥을 세우지도 않고 이제 지붕을 올리겠다라는 어불성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선진국들의 사례를 빌어서 이제 민간 임대 주택의 어떤 그 좋은 점들, 장점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선진국들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20%를 넘어서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에 2000년도 기준으로 20%를 넘어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 기준으로 거의 30%를 육박을 하고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도 거의 30%, 4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이 기사가 돼서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채 5%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비의 대부분을 주택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 그 부담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바로 그 가격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지금처럼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으면 이 민간임대주택의 가격 통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적어도 그 15%에서 20% 가량의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질적인 수준, 가격 수준이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이나 공급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서 공급하는 정도의 퀄리티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가격 수준이나 공급의 질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공급의 질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그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5%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혜택을 줘서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